두 번째 세션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아마 뭐 흔하진 않지만 투석실에서 알아야 할 합병증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림의대 신장내과 최강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강호 교수님 소개를 하면요. 한림대에서 계속 뭐 의대 졸업하시고 춘천성심병원에서 현재 중재신장 시술하고 있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이 주제로 발표가 가능하겠냐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두 번째에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주시길 바랬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준비를 한 게 앞에서 이제 애뉴리즘이 계속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시진을 잘 하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럽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와 제 환자분인데 이제 켈로이드가 많이 생겼던 환자에서 이거를 그냥 켈로이드를 생기게끔 두는 게 아니라 버튼홀을 통해서 이걸 조절했던 환자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애뉴리즘과 슈도애뉴리즘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웃플로우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웃플로우에 스테노시스가 없더라도 환자가 하이플로우 AVSS가 있는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천자가 어려워서 계속 찌르던 곳만 찌르는 경우에 이러한 애뉴리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첫 번째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애니리즘 자체가 그냥 스테이블하고 계속 잘 찌를 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사이징이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스킨이 얇아져서 잘 집혀지지 않고 이렇게 샤이해지는 그런 소견들 그리고 환자가 투석을 하러 왔는데 그 혈관 앞쪽으로 해서 이제 딱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럽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환자가 이제 아웃플로우 쪽에 센트럴 베인 쪽에 이제 베어메탈 스텐트를 넣고 나서 계속 애뉴리즘이 조금씩 커지고 피부가 이렇게 샤이해진다라고 해서 왔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콜레터럴 베슬들이 많이 자라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아웃플로우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거를 의심을 할 수 있고 피부가 갈수록 점점 샤이해지는 소견이 보여서 이거는 럽처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저희는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를 넣었었던 환자고 이 케이스가 이게 제가 가진 이제 슈네즈리즘 임펜딩 럽처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구상권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에 발표를 해주셨었던 자료인데 이렇게 슈도니리즘이 실제로 럽처가를 앞두고 이렇게 스캡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소견들 초음파에서 이제 이런 와류들이 있어서 이게 슈도니리즘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소견들을 보여주셨었고 이걸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깔끔하게 치료를 하셨던 소견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도움이 됐던 이제 케이스는 환자가 이렇게 럽처가 돼서 왔을 때 이게 저도 응급실에 내려갔을 때 지혈이 전혀 안 된다. 아무리 누르고 해도 떼면 다시 피가 나고 해서 이거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받았었을 때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이런 케이스를 본인이 이제 병뚜껑으로 이렇게 막아서 요 혈류들이 요 안에 혈전이 차게끔 해서 이게 다시 이제 결국 눌렀다 떼면서 그 형성되었던 클락들이 다시 디스라칭 되면서 피가 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응급실에 가서 이 정도로 큰 혈관의 환자가 저에게 온 적은 없지만 좀 작은 혈관의 환자가 왔었을 때 그냥 그 샘플하는 캡을 활용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한 20분 정도 눌러서 혈전을 만든 뒤에 피가 멎는 걸 확인을 하고 수술방으로 갔던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투석실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투석실에서는 사실 이렇게 환자가 럽처가 돼서 왔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는 럽처가 의심이 되는 소견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그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를 위해서 어, 보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혈관이 매번 찌르던 애뉴리즘이 더 커지진 않는지 그리고 피부가 더 얇고
궤양이 생기거나 딱지가 생기진 않는지를 항상 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 시술을 해주는 병원으로 반드시 전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플로우 스테노시스에 동반되는 이상 소견들이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같이 확인을 하시고 보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홀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병원에서 사실 버튼홀 테크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로컬에서는 버튼홀 테크닉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홈 HD 때문에 이런 버튼홀 테크닉의 유용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인조혈관보다는 자연혈관 쪽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애시당초 이 버튼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샤프 니들을 사용해서 약 2주 정도를 이제 굉장히 숙련된 간호사가 이런 버튼홀 테크닉을 만들게 되고 그 터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홀이라는 그런 쐐기를 한번 천자를 한 후에 그쪽에다 넣어 놔서 그 트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낫는 과정에서 트랙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이후에 이 트랙이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블런트 니들 끝이 조금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금 뭉툭한 블런트 니들을 사용해서 트랙이 형성된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은 그 트랙을 따라서 블런트 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만났다 싶을 때 딱 뚫게 되면 이제 기존에 천자 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바이올이라는 이 쐐기를 사용해서 이제 트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결국엔 이 블런트 니들을 사용해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천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겪었던 환자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환자가 이제 작년 1월에 저한테 이제 처음 왔었을 때 이런 이제 켈로이드 형성이 엄청나게 심한 환자였어요. 켈로이드 형성이 심한 RC ABP를 수년간 사용을 해왔던 환자고 당시에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에리아 펑처를 하면서 켈로이드가 생겨서 찌르기 어려우면 조금씩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천자를 유지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환자의 플로우 자체가 이미 300 이하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컬프린 리전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적스타 아나스토모시스도 있지만 아테리 자체의 칼시피케이션도 이미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혈관 자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천자 구역은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제 켈로이드 형성이 많이 되면서 깊이 자체가 거의 8cm 가량 깊어진 상황이어서 찌르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찌르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의 6cm 이상. 지금 계속 찌르던 곳이 6cm 정도로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일단은 새로운 이제 BC를 만들면서 도관으로 투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BC의 ABF가 충분히 성숙이 돼서 플로우가 이제 1300 정도 나오고 하는데 환자가 조금 오비스한 것도 있고 해서 이 천자 구역 자체가 혈관이 잘 컸지만 깊이 자체도 5, 6cm 정도로 굉장히 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혈관도 그냥 그대로 찌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래쪽 팔과 비슷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을 하자니 하고 나서도 뭐 켈로이드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버튼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버튼홀 케이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여러 논문을 찾아보다가 이제는 바이올이 있어서 하지만 예전에 이런 플라스틱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그 트랙을 형성을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캐뉼라가 안쪽에서 이제 부러지거나 소실돼서 환자의 혈류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환자한테 이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최대한 매일 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면서 플라스틱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트랙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트랙을 만들기로 하고 2주 동안 환자는 팔이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움직이지도 말고 굽혀져서 부러지는 거 실제로 이런 논문들이 있다. 근데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환자분이 다행히 좀 이게 라포가 형성이 잘 돼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시행하면서 매번
매번 투석 시 이 플라스틱 캐뉼라를 제거하기 전까지 트랙이 형성이 되기 전까지 매번 항생제를 도포를 하고 항생제를 그 캠 내로 그 캐뉼라 내로 이제 충진한 상태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아무래도 감염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켈로이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 결과적으로 ABF 환자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나 이런 거는 없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실리콘 젤을 활용한 컴프레션 드레싱을 하는데 이게 시카케어라는 게 이제 그 제왕절개 환자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인데 이 시카케어를 써서 그 상처에 이렇게 붙이면 어쨌든 제왕절개 하고 나서 이제 켈로이드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게 켈로이드가 점점 심해지면 이제 스테로이드 도포뿐만 아니라 그 인트라 리저널 그 국소적으로 이제 트리암 주사 트리암주를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데 이걸 이제 주사를 해서 켈로이드의 형성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듣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캐뉼라로 트랙을 만든 후에 항상 매 투석마다 이 실리콘 젤을 활용을 해서 드레싱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어쨌든 이게 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팔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게 그 본인이 구매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환자분이 뭐 재정적으로 크게 그런 게 문제가 없으셔서 시카케어는 이제 환자분 본인의 자비로 구매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매번 드레싱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동맥천자구역과 정맥천자구역에 이렇게 트랙이 형성된 거를 롱기튜디널 뷰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초음파로 그 투석실에서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블런트 닐로 찌르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가다가 이 정맥천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랙이 좀 이쁘지가 않아서 그런지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가서 초음파를 보면서 휴덱시스로 이렇게 이 트랙이 형성된 거를 니들을 이렇게 따라서 그 니들링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위쪽 팔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천자를 시작하고 6개월 동안 켈로이드 형성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환자가 아웃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그 형성된 트랙을 따라서 저희가 쉬스를 넣고 시술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최근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된 게 저번 주부터 이제 트리암 주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정맥 천자구역 쪽으로 해서 약간 켈로이드가 올라오면서 환자가 눌렀을 때 아랫팔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 트리암 주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제가 자문을 구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1년 이상 잘 유지를 해서 천자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애뉴리즘 이제 럽처가 있을 때 그거를 지혈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구상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방뚜껑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술장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수석실에서는 점점 그 애뉴리즘이 크기가 커지거나 샤이해지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이런 그 생명선 의원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켈로이드가 이제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실리콘 젤 드레싱을 통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트리암주를 활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켈로이드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그걸 다시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뭐 강의를 굉장히 막 어려운 것들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근데 대부분 이게 아무래도 질문 내용이 보니까 각 연자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거의 외과 선생님이 코멘트를 꼭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혈관 천자 부위가 고갈된 환자에서 피부 이식이나 피판수를 활용해 새로운 천자창을 확보하는 전략의 임상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김도영 쌤한테 올라온 질문입니다. 예. 피부 이식, 피판수의 경우 아마 허운 선생님 뭐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아뉴리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뉴리즘 그쪽
이제 화이티시 한 번을 좀 리젝션 해주시고 피부를 이렇게 봉합해가지고 뭐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그거 말고 이제 피부 이식, 뭐 피판 뭐 이런 거 떼다 붙이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피판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딥한 환자인데 그거를 리들링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스킨이 다 네크로시스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혈관외과 선생님이 다리 쪽에서 피부 피판을 해가지고 붙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합니다. 쉽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런 케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혈액투석 환자고 IG 네프로패시 환자였는데 이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근데 이제 화상은 그 전에 입었던 거고 투석은 조금 이후에 했는데요. 결국에는 바스큘라 액세스를 그분이 화상을 입고 나서 딥해서 피부 이식을 포함해 다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이식을 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스카체니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고 그래서 바스큘라 액세스를 RC 레디오세팔릭 AVF를 만들고 나서 피판 이식한 그런 스킨에서 직접 니들링을 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 경우가 저는 직접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바스큘라 액세스가 지나가는 부위에 뭔가 피부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새롭게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물론 서전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피부 이식을 거기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문 선생님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피부 이식을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럽처가 생겼거나 인시전을 럽처를 해결하고 피부가 모자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서큐를 언더마이닝해서 그 어쨌든 힐링이 잘 안 되게 되면 어쨌든 디펙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프리 그라프트를 PSS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어디서든 떼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디펙트가 있으면은 하면 되는. 네.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딥한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슈퍼피셜라이제이션을 하고 났더니 그쪽 혈관에 이제 확 그 스킨 네크로시스가 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슈퍼피셜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아마 팻을 많이 쳐내신 것 같은데 쳐내시다 보니까 스킨 쪽에 베스를 많이 건드린 거죠. 그랬더니 물론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딥한 경우에 니들링하다 페일 해가지고 환자도 어느 정도 억셉터블 했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킨 쪽에서 이제 갖다 대신 경우인데 하여튼 이게 투석 환자들이 그런 건 참 좀 무서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아마 결국에는 뭐 김도영 선생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건데 세로마 케이스에 대해서 뭐 수술지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수술을 고려하지 않는 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김도영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 네, 저 그라프트를 저는 이게 수술하는 과가 아니어서 신장내과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인조혈관을 넣었을 때 바로 동맥에서 인조혈관을 열건하고 나서 바로 플로우가 그라프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라프트 내에 혈관의 압력이 세지면서 결국에는 그라프트도 꽉 막힌 그런 비닐 재질이 아니라 스물스물 포어가 있고 그쪽으로 해서 혈액 안에 있는 시러스란 그런 워터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게 세로마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제거하기는 어렵고 제거하더라도 압력이 줄지 않는 날 혈관 내 그라프트 내에 압력이 줄지 않는 계속 새어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새어 나오다가 이게 빠져나오는 압력과 그다음에 세로마 때문에 누르는 압력이 같아지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지켜보는데 그게 만약 점점 커지면서 그라프트의 인플로우를 누르거나 아웃플로우를 눌러서 플로우에 장애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혈관외과 교수님, 흉부외과 교수님께 문의드려서 이거 세로마를 제거하는 것들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는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혈관을 인플로우를 눌러서 플로우 장애를 만들어서 제가 제거했던 환자는 수술 사진이 있었습니다. 예. 허문 선생님 또 코멘트 좀. 수술적으로 제거는 되지만 그게 재발을 안 하게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재빨리 이제 다른 쪽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른 걸 좋은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수술 테크닉적으로는 원래 세로마가 있던 그 월을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그 뭔가 이게 압력을 많이 받는 인조혈관을 감싼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역시나 그게
꼭 필요한 경우가 진짜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데 만들어서 더 좋게 쓰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압력을 잘 너무 보기 싫고 그게 피부가 최근에는 이제 피부가 세로마 때문에 피부가 얇아질 수 있잖아요. 그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어벤던한 케이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흔히 진행이 되고 그거를 재발을 막는 방법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로마가 참 저도 봤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인펙션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라프트가 저희가 이제 카테터는 참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라프트가 카테터에 비해서 인펙션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건 맞은데 이게 그라프트가 오면은 굉장히 페이탈하게 환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라프트 인펙션은 무서워서 아마 그런 측면이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 허창민 교수님께 온 질문인데요. 투석 중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3개월,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혈관센터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위험 환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검사하시는 선생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향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분은 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잦은 협착이 발생한다든지 스럼보시스가 최근에 자주 발생했다든지 이런 환자분에서 좀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서베일런스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저 뭐 강의할 때도 그런데 서베일런스를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는 서베일런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지 초음파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초음파를 보는데 그게 이제 unnecessary intervention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초음파를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 혈액수석 혈관센터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니시던 병원에 보셔도 되고 근데 혈관 초음파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창민 선생님 마지막에 그 구리를 이용한 열감지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냥 신기한데 이게 요즘에 넘버를 하도 보지 말라는데 근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여쭤보면은 열이 있는 환자에서 결과값이 부정확해지 뭐 이런 물어보시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그놈은? 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히터랑 센서가 같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외부 요인에 인해 영향을 조금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열 희석법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제가 볼 때 한 1, 2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 국소 부위를 가해를 하고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에서 아마 조금 개선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는 뭐 허운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게 서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허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플로우 리덕션 후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혈전증이 생기는 이유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그 결국에는 아웃플로우 캐패시티를 충분히 확인하고요. 그 인플로우를 그러니까 아웃플로우 캐패시티 그다음에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밸런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들어온 양이 많으면 이제 혈전증이 안 생기다가 들어온 양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피는 항상 이제 수십 초 이내에 굳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숫자가 없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뭐 캐듈레이션 사이트는 5cm고 저 정맥 천자분은 3cm고 5cm일 때 혈류량이 5천이었으니까 이거를 어렵게 해주고 이런 건 잘 없어요. 이런 건 잘 없어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라프트를 뭘 하게 되면은 한 1500 정도로 떨어뜨리는데 1500을 흘렸을 때 항상 뭔가를 만지고 눌러보고 터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수술 전에 아웃플로우는 확인하고 네, 그런 게 최선인 것 같고요. 뭐 옛날에는 이제 확 줄였다가 어느 트랙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5년, 6년 이렇게 전에는 그래서 욕심내서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상황에 맞춰서 네,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투석 혈관이 변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플로 리덕션을 하고 나서 혈전증이 생긴 리스크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5천이 넘는 혈류량을 가진 투석 혈관을 보여주셨지만 그 환자분이 처음에 1000이다가 갑자기 5000이 된 게 아니거든요.
1000이던 상태에서 2000, 3000, 4000, 5000까지 올라가는 그 시기 동안에 이게 문제라는 걸 모르거나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 플로 리덕션에 관심을 가지고 혈류량을 줄여주면 훨씬 더 줄어드는 게 덜 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혈관인데 손을 대고 나서 막혔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 여러 번 코멘트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이거는 당신에게 추후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혈관에 더 이상의 변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데도 막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은 권하고,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그리를 못하거나 했을 때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대부분 질문, 허문 선생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건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다음에는 최강호 선생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 이게 그라프트, 아니 뭐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켈로이드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바르고 했는데, 여기 질문은 그라프트 투석하는 환자인데 테이프로 피부 트러블이 심하다고 하는데 피부과에서 아마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줬나 봐요. 그라프트 이런데 발라도 괜찮나요? 그 시카케어가 좀 효과가 있고 나서 저희 환자들이 피부 트러블 좀 심한 분들한테 몇 분 써본 적 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괜찮았긴 한데, 그라프트 환자에서 이게 감염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쓰는 게 좋은지를 확답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카케어가 스테로이드 계통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리콘 젤. 아, 실리콘? 그거는 건데 스테로이드는 저도 왠지 그라프트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김선민 선생님 강의를 하도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초음파에 보면은 뭐 이제 뭐 레퍼런스 다이아미터보다 50% 이상 줄어들어 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돼 가지고 협착을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투석 혈관 자체가 뭐 한 7mm, 8mm인데 그런 레퍼런스 다이아미터를 잡으면 4mm도 가끔 보이잖아요. 그러면 4mm를 스테노시스로 보고 뭐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거를 좀 궁금해서.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임상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임상 지표, 임상 그죠. 지표가 동반된 협착이라면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시술로 3mm가 임상 지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예.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음파 볼 때 한 2mm 정도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서베일런스가 효과 있냐 없냐 이런 거 중에서 하나 어떤 논문을 보면은 서베일런스 논문에 보면은 그 스테노시스 다이아미터를 좀 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2.5로 하느냐, 2로 하느냐. 심지어 근데 보면은 한 2mm만 돼도 안 막히고 잘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이아미터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지만 초음파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보긴 보는데 unnecessary intervention으로 가는 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상관 선생님 뭐 하시면. 실제로 이게 기능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적인 평가가 투석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는 것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고, 아까 단순 다이아미터만으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예를 들면 3mm, 4mm 정도라고 했을 때 혈류량이 500, 600인 사람한테서는 3mm, 4mm 협착이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그 전후로 만졌을 때 다 스릴이고 이제 협착이 표가 많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혈류량이 2000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은 3mm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협착처럼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업스트림에서는 박동이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뭐 부드러운 스릴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너무 약하거나 하는 차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다이아미터만이 아니고 전체 혈류량이 또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도 뭐 혈류를 예방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교정하는 데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